안녕하세요. 이코노클립입니다. 오늘은 증권사 하나가 개인 고객 자산만 100조 원을 모았다는 놀라운 소식부터 쿠팡기츠 무료 배달이 정말 공짜인 건지, 그리고 편의점 점주들이 또다시 꺼내든 최저임금 이야기까지 우리 지갑과 직결되는 세 가지 경제 이슈를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이 개인 고객 금융상품 잔고 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쉽게 비유하자면 우리나라 1년 국방 예산이 약 60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증권사에 개인 고객들이 맡긴 돈이 국방 예산의 거의 2배에 가까운 거예요. 구체적인 숫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에는 41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 53조 4천억 원, 2024년에 67조 7천억 원, 그리고 지난해에는 85조 700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에 드디어 100조 원을 넘어선 겁니다. 4년 만에 2배 이상 성장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성장이 그냥 한두 번 반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2022년 이후로 매달 평균 1조 3천억 원 규모의 개인 고객 자금이 꾸준히 들어왔어요. 하루로 따지면 약 430억 원이 매일매일 유입된 셈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430억 원이 한 증권사 계좌로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이건 정말 대단한 흐름인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자금이 몰리는 걸까요? 배경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금융시장이 과거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은행 예금에 돈을 넣어두면 연회에서 6% 이자를 받을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기준금리가 많이 낮아진 상태에서도 시장 변동성은 커졌고, 이런 환경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더 다양한 상품을 찾게 된 겁니다. 채권, 펀드, 발행어음, IMA 같은 상품들이 그 대안이 되고 있는 거예요. IMA가 뭔지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IMA는 종합투자계좌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증권사에 돈을 맡기면 증권사가 직접 투자해서 수익을 돌려주는 계좌입니다. 은행 예금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좀 있어요. 은행 예금은 예금자 보호가 되지만 IMA는 증권사의 자기 자본을 활용한 투자 구조라서 구조가 다릅니다. 대신 은행 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한국투자증권이 특히 차별화를 꾀한 건 글로벌 금융사와의 협업입니다. 칼라일, JP모간, 맹그룹, 캐피탈그룹, AB, 뮤지니치 같은 세계적인 금융회사들과 손을 잡고 차별화된 글로벌 상품을 선보였어요. 이 관련 상품의 누적 판매액이 지난달 말 기준으로 1조 1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신규 고객 증가세도 눈에 띕니다. 2023년에 8만 5,766명이었던 신규 고객이 2024년에는 13만 2,322명, 지난해에는 20만 2,502명으로 늘었습니다. 3년 사이에 신규 고객이 2배 이상 증가한 거예요. 이건 단순히 한 회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큰 흐름을 봐야 해요. 지금 한국의 자산관리 시장 전체가 빠르게 커지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증권사라고 하면 주식 매매 중개만 하는 곳이라는 인식이 강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종합 자산관리 플랫폼으로 역할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은행에서 하던 예금, 적금 같은 안전자산 관리부터 채권이나 해외 투자 상품까지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게 된 거죠. 우리 일상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런 변화가 의미하는 건 개인 투자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해외 유명 운용사의 상품에 투자하려면 직접 해외 계좌를 개설해야 했는데, 이제는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됐어요. 이게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분명한 혜택이죠. 다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자산관리 잔고가 크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실제 고객 수익률이 어떤지, 수수료 구조는 합리적인지를 개인 투자자분들은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측은 고객 성과와 관리 역량을 PB의 핵심 성과 지표에 반영해서 당일 판매보다 고객 자산의 지속적인 성장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런 방향성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전망을 보자면 증권업계 전체적으로 리테일 자산 관리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의 100조 원 돌파가 하나의 이정표가 된 만큼 다른 대형 증권사들도 글로벌 상품 라인업 강화와 PB 서비스 고도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경쟁의 최대 수혜자는 더 나은 상품과 서비스를 누리게 될 개인 투자자들이 될 수 있겠죠.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쿠팡기츠가 일반 회원에게도 무료 배달을 확대하겠다고 해챘는데요. 이 소식에 소비자단체와 자영업자들이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20일에 성명서를 냈습니다.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지금은 배달비가 0원이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이게 진짜 0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상된 멤버십 회비와 음식 가격, 입점 업체의 비용 부담 등을 통해서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그 비용을 내고 있는 구조라는 지적입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치킨을 시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배달앱에서 배달비가 0원으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공짜 배달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치킨의 가격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가게에 직접 가서 사면 2만 원인 치킨이 배달앱에서는 2만 2천 원에 올라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치킨 프랜차이즈의 이중가격 운영 실태를 조사했더니 배달앱 판매 가격이 메뉴당 평균 약 2천 원 높게 형성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배달비가 0원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음식값에 숨어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게 쿠팡기츠만의 문제가 아니라 배달 플랫폼 시장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플랫폼 기업들이 어떤 패턴을 보여왔는지 살펴보면요. 처음에는 엄청난 할인과 무료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용자도 많아지고 입점 업체도 많아지죠. 그러면 시장 지배력이 형성됩니다. 그 다음엔 뭐가 오느냐면 수수료 인상과 이용요금 인상이 따라옵니다. 소비자단체가 지적하는 것도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건 경제학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플랫폼 전략입니다. 초기에 출혈 경쟁을 통해 시장을 장악한 다음 사용자가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하기 어려운 상태, 이걸 락인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 상태가 되면 가격을 올리는 겁니다. 카카오택시도 처음에는 완전히 무료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호출비, 가맹택시 수수료 등 다양한 과금 구조가 생겼죠. 비슷한 패턴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인 겁니다.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전국 카페 사장 협동조합도 입장문을 내서 무료 배달 확대에 따른 비용이 결국 이중가격제로 이어져서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카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요. 배달 플랫폼에 입점하려면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배달비가 무료가 되면 그 비용을 누가 내느냐가 핵심인데 쿠팡이츠는 자체 부담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나중에 그 비용이 수수료 인상이나 다른 형태로 자기들에게 돌아올 거라고 보는 거죠. 공정거래위원회 이슈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현재 공정위가 쿠팡의 와우 멤버십과 관련해서 끼워 팔기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와우 멤버십을 가입해야만 무료 배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끼워 팔기에 해당하느냐가 쟁점인데 이번에 일반 회원까지 무료 배달을 확대하면 이 끼워 팔기 논란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겠죠. 자영업자들은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공정위 조사 부담을 희석시키기 위한 전략적 조치가 아니냐는 겁니다.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소비자 입장에서 배달비 부담이 줄어드니까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음식값 자체가 올라갈 수 있고 특히 배달 음식과 매장 음식의 가격 차이가 더 벌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동네 작은 음식점들이 플랫폼 수수료 부담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게 되면 결국 소비자의 선택지도 줄어드는 거죠.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쿠팡기츠의 배달 서비스 관련 비용 구조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수수료가 얼마인지, 입점 업체에게 실제로 어떤 비용이 부과되는지 명확하게 공개해야 진정한 상생이 가능하다는 주장인데 이건 꽤 합리적인 요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소식입니다. 2027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심의가 시작됐는데 편의점 업계가 또다시 업종별 차등 적용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거의 매년 반복되는 건데요. 올해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먼저 현재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320원입니다. 지난해 1,030원에서 2.9% 오른 건데요. 이 숫자를 보면 인상률 자체는 크지 않다고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편의점주들의 체감은 좀 다릅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최저임금이 10,000원을 넘어서면서 인상률과 인상액 사이에 재미있는 현상이 생겼어요. 2022년에 최저임금이 5점 연고 % 올랐는데 그때 실제 인상액은 440원이었습니다. 2023년에는 인상률이 5%로 비슷했는데 인상액은 460원으로 더 컸어요. 기본 금액 자체가 높아졌으니까요. 이거를 쉽게 비유하면 100원짜리가 10% 오르면 10원 오르는 건데 1,000원짜리가 3%만 올라도 30원이 오르는 거잖아요. 같은 원리입니다. 인상률은 낮아졌는데 실제로 내야 하는 돈은 줄지 않는 구조인 거죠. 여기에 주유수당 문제가 더해집니다.
주휴수당이 뭐냐면요.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일하지 않는 하루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 40시간 근무하면 실제 지급해야 하는 시간은 48시간으로 늘어나요. 최저임금보다 약 20% 더 높은 인건비가 나가는 구조인 겁니다. 시간당 1,320원에 주휴수당까지 합치면 실질 시급이 12,384원 정도 되는 셈이에요. CU가맹점주연합회가 내놓은 수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점주단체의 자체 추산이라서 공식 정부 통계와는 다를 수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연합회에 따르면 전국 편의점 하루 평균 매출은 160만 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본사 수수료, 폐기 비용, 카드 수수료를 빼면 한 달 영업수익이 850만 원이 남고 세금과 4대 보험료를 제하면 530만 원이 됩니다. 점주가 하루 12시간 직접 일하고 나머지 12시간을 아르바이트에게 맡기면 아르바이트 인건비만 월 350만 원이 나가서 최종 순수익은 180만 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월 180만 원이면 2026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받는 아르바이트생의 월급보다도 적습니다. 최저임금으로 주 40시간을 일하면 주휴수당 포함해서 월 약 215만 원 정도를 받는데 가게 사장이 하루 12시간씩 일하면서 받는 돈이 아르바이트보다 적다는 건 좀 역설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편의점 업계는 뭘 요구하고 있느냐면 최저임금을 전국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업종에 따라 차등 적용해 달라는 겁니다. CU가맹점주연합회는 6월 9일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까지 열 계획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요구가 관철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2000년대 이후로 한국은 전국 단일 최저임금 체계를 쭉 유지해 왔어요. 사용자 측이 매년 이 요구를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진 전례가 없는 겁니다. 왜 받아들여지지 않느냐? 노동계와 공익위원 측의 반론도 일리가 있거든요. 최저임금이라는 건 모든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런데 편의점이나 음식점 같은 업종에서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업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생활이 더 어려워지겠죠. 취약한 업종의 노동자에게 더 낮은 임금 기준을 적용하는 건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또 하나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업종 경계가 모호하다는 겁니다. 만약 편의점에 더 낮은 최저임금이 적용된다면 다른 소매업체들이 편의점으로 업종 코드를 바꾸려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차등 적용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입니다. 올해 특수한 상황도 있습니다. 6월 3일에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는데 최저임금 최종 결정은 선거 이후에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최저임금 이슈가 정치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오히려 신중한 접근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차등 적용이 논의 테이블에 오르기조차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문제를 좀 넓게 보면요, 결국 자영업자와 근로자 사이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편의점주도 힘들고 최저임금을 받는 아르바이트생도 힘들어요. 어느 한쪽만의 문제가 아니라 프랜차이즈 구조 자체와 임대료 같은 고정비용 문제, 그리고 소비 패턴의 변화까지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 복합적인 이슈인 겁니다. 업계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최저임금이 10,000원을 넘기면서 인상폭이 완화됐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점주들은 생존권을 걸고 호소하고 있지만 여론의 주목을 받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인 거죠. 오늘 다룬 3가지 소식을 정리하면요. 자산관리 시장이 100조 원 시대로 접어들면서 개인의 재테크 환경이 달라지고 있고 배달 플랫폼의 무료 경쟁 뒤에는 보이지 않는 비용 전가 구조가 있으며 최저임금 논의에서는 자영업자와 근로자 모두가 힘든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오늘의 3가지 뉴스가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건 경제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겉으로 보이는 숫자와 실제 체감 사이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숫자 뒤에 숨은 진짜 이야기를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코노클립이었습니다.